DSP 강의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this 예, Introduction to Signal Processing인데요. 그러니까 이분 홈페이지에 다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거를 사용하기로 했고 2010년에 나온 책이고 일단은 교재는 지금 보면은 그냥 시그널 프로세싱의 기초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내용은 전혀 기초가 아니고요. 전혀 기초가 아니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영상 처리보다는 그 오디오 시그널 프로세싱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할 때 물론 뭐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다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세싱에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에도 그대로 쓰이겠습니다만 뭐 크게 뭐 오디오 비디오를 이렇게 나눈다면은 그러니까 오디오 쪽에 많이 좀 치중해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샘플링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려면은 일단 시그널을 디지털로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뭐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워드 파일이나 이런 건 처음부터 디지털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디오나 비디오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처음 시그널 자체는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을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로 일단 바꿔야 되는데 그 프로세싱의 첫 번째 단계가 샘플링이 됐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을 이제 일단은 discretize 하는 거죠. 그래서 discrete time 시그널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그 과정이 샘플링이니까 그래서 샘플링과 reconstruction에 대해서 챕터 1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프로세싱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그널은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을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샘플링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샘플링은 타임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디스크리타이즈 하는 것이고, 퀀타이제이션은 그 value, 그렇죠? 값들을 우리가 discretize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AD 컨버전이라고 하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디지털 밸류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샘플들,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퀀스를 우리가 다시 아날로그 리컨스트럭터 또는 뭐 이거를 이제 DA 컨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날로그 영역으로 이제 돌려서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거죠. 네, 이 그림에서는 뭐 티피컬한 DSP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이 들어가면은 샘플링 앤 퀀타이제이션 해서 디지털 시그널로 이런 시퀀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이제 AD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DA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아니면 뭐 공학 수학에서 배웠던 프레 트랜스폼의 리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 of t라는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그것의 프레 트랜스폼은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이거를 뭐 내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 of t가 가지고 있는 그 e to the j 오메가 t 성분이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요거 성분, 그러니까 exponential j 오메가 t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우리가 이게 대문자 오메가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소문자 오메가로 배우셨겠지만 처음에. 근데 그 이 소문자 오메가는 지금
그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에서 사용을 하려고 좀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거는 지금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니까 x of t가, 그래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Fourier transform은 우리가 frequency를 나타낼 때 대문자 오메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별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잘 아시다시피 inverse Fourier transform 수식이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그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계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어차피 이 정적분은 그 뭐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시그마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여기 그 exponential j 오메가 t 어떤 특정한 그 오메가라는 프리퀀시를 갖는 그런 어떤 컴플렉스 exponential 펑션의 그 계수로 이게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이 Fourier transform 밸류가. 그래서 그것들의 어떤 슈퍼포지션, 리니어 슈퍼포지션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ourier transform 수식은 이거는 그 슈퍼포지션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 내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성분을 뽑아내는 수식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이 inverse Fourier transform 수식은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x of t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수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써져 있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x1의 exponential j 1 곱하기 t 더하기 쭉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쓴다면은 이거는 오메가가 아니고 3t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시그널이 이제 1이라는 프리퀀시하고 이제 3라는 프리퀀시 뭐 두 개로 더하기로 그냥 합시다. 두 개로 이루어진 어떤 시그널이고, 요게 이제 그것의 그 컴포넌트가 얼마나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수식을 해석할 때. 뭐 항상 그렇지만 그 우리가 지금 수학만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 수식이 나올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건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웠죠. 근데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에 대해서는 이것과 유사한 Z 트랜스폼을 우리가 배울 예정입니다. 물론 뭐 이미 다 배웠을 거라고, 학부에서 다 Z 트랜스폼을 커버를 하니까요. 실험 시스템 시간에 커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S에다가 J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은 Fourier 트랜스폼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한 상태에서 S 대신에 J 오메가만 대입하면 Fourier 트랜스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뭐 리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수함수가 있을 때 exponential 펑션이 이제 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그러한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할 때, 근데 지금 이 S가 S 플레인에서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수부가 지금 음수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음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디케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디케이를 하는 거고, 여기 지금 디케이 하면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있죠. 오실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허수부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수부가 만약 없으면은 그냥 디케이 하겠죠. 그냥 디케이 하는 게 아니고 허수부가 있기 때문에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디케이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페어인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이제 S-S1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S1을 우리가 이제 폴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S가 S1 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인피니티가 되니까, 그래서 S1을 이 X of S라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니어 시스템. 근데 여기서 지금 써놓은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LTI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Linear and Time Variant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 Time Variant라는 말을 가끔 빼먹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LTI 시스템의 경우에는 아웃풋이 인풋 시그널하고 여기서 지금 H of T는 뭐냐면은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겠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와의 컨볼루션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곱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시노미 시스템에서 다 또는 뭐 통신공학 같은 데서 다 배웠다라고 치고요. 네, 계속해서 리뷰입니다. 그래서 어떤 LTI 시스템이 있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의 프레 트랜스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니셜 컨디션이 계속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찌글찌글 페이드 아웃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는 거를 리스폰스로 치면은 사실은 리니어 시스템이 아닌 거죠. 왜냐면 이니셜 컨디션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인풋을 우리가 집어넣지 않더라도 아웃풋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리니어 시스템은 제로 인풋에 대해서 제로 아웃풋이 항상 나와야 되니까 인풋을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아웃풋이 나오면은 그거는 넌리니어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리니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다 이니셜 컨디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initially 뭐 relaxed 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steady state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이러한 사이너소이드를 이런 뭐 입력을 가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함수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그것의 상수배가 튀어나왔다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h of 오메가는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예. 어떤 LTI 시스템의 아이겐 밸류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e to the j 오메가 t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아이겐 뭐 벡터라고 해도 되는데 뭐 구별을 하는 의미에서 아이겐 펑션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 펑션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행렬에서 이런 행렬이 있는데 x 벡터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ax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람다 x랑 이렇게 x의 상수배가 나올 때 우리가 그러한 그 x를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했었죠. 선형대수 시간에 뭐 지겹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때의 람다를 우리가 아이겐 밸류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LTI 시스템에서 어떤 함수의 형태가 바뀌지 않고 그냥 요거는 지금 어때요? 당연히 오메가의 함수긴 한데 t 함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t 함수를 우리가 보는 거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요거는 상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람다가 상수인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 어떤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라는 게 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이게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겐 밸류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의 아이겐 밸류예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of 누구죠? 예,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예, 이 녀석의 아이겐 밸류가 정확하게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LTI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인풋을 집어넣으면은 이러한 아웃풋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왜그래요? 예. 애디티비티가 성립을 하죠. 또는 뭐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의 아웃풋은 각각의 아웃풋의 합 이렇게 되죠. 그래서 LTI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인풋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인풋을 그러니까 어떻게 잘만 쪼개면은, 그쵸? 예, 어떻게 디컴포지션을 잘 하면은 우리가 아웃풋을 금방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디컴포지션 할 때 베이시스로 뭘 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베이시스로 써가지고 쪼개서, 그러면 쪼개기 전에 쪼개려면은 이거는 어차피 베이시스로 주어진 거니까 앞에 상수만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앞에 상수만 알아내는 게 사실은 프레이 트랜스폼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레이 트랜스폼을 통해서 개수들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펼친 다음에 그러면은
그걸 어떤 LTI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아웃풋을 가볍게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표현만 되면, 즉 어떤 x of t라는 함수가 적당한 익스포넨셜 함수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리니어 슈퍼포지션 이런 식으로 표시만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아웃풋은 아이겐 해당하는 그 프리퀀시의 아이겐 밸류만 곱해서 익스펜션 시켜주면 되겠죠. LTI 시스템이니까. 자, 그래서 뭐 좀 전에 썼던 수식을 그림으로 그냥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x of t가 지금 a1이라는 exponential j 오메가 1t plus a2 e to the j 오메가 2t 뭐 이렇게 있을 때 frequency response가 h 오메가인 그런 시스템을 통과시킨 거죠. 그때의 아웃풋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TI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메가 1이라는 그 인풋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아웃풋은 먼저 보죠. 그러니까 아웃풋에 예를 들어서 오메가 1이라는 성분이 나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풋에 반드시 오메가 1이라는 프리퀀시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2라는 성분이 나오면 아웃풋에 인풋에 반드시 오메가 2라는 성분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오메가 3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오메가 1으로 이렇게 옮겨간다거나 이런 짓은 이런 거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TI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이런 frequency translation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3인 인풋 성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 오메가 1으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통신에서는 맨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뭐 DSP 같은 거 배우면은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프리퀀시가 베이스밴드에서 이제 패스밴드로 옮겨가는데 그때 오퍼레이션은 항상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이렇게 있는데 뭐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곱하면은 어때요? 프리퀀시가 이렇게 옮겨가죠. 중심 주파수가 FC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SP 모듈레이션, 더블 사이드밴드 모듈레이션 통신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오퍼레이션 자체가 곱하기 오퍼레이션이가 그러니까 곱하기 오퍼레이션이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 주파수가 이렇게 옮겨 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LTI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1이라는 그 주파수 성분은 그대로 오메가 1 성분으로 남아 있어요. 물론 그것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그러냐면은 이 frequency response에 따라서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좀 더 증폭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frequency translation 즉 오메가 1이라는 주파수를 보내는데 그게 갑자기 오메가 4로 그냥 다른 주파수로 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LTI 시스템에서 즉 그러니까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샘플링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을 때 이 t를 우리가 이제 샘플링 피리어드라고 부르겠죠. 샘플링 피리어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t분의 1 요거를 이제 우리가 fs라고 써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샘플링 프리퀀시라는 말을 쓰죠. 용어는 이렇게 되고요. 샘플링 피리어드나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xnot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n에 관한 함수인데 요거를 뭐 그러니까 시퀀스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x 그냥 n이라고 쓰면은 요거는 이제 시퀀스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xnt라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n에 관한 함수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t라는 인터벌 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근데 어찌 됐건 뭐 n에 관한 함수니까 사실은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샘플링에서 제일 뭐 궁금한 거는 도대체 얼마나 자주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피리어드 t를 우리가 충분히 작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뭐 할 수 있겠죠. t는 좀
충분히 작아야 된다. 그래야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을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시그널이라는 거는 샘플링 피리어드가 사실상 뭐 0으로 접근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샘플링을 안 한 거니까요. 아니죠. 샘플링을 무한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보면은 여기서 시그널 1이 있고 시그널 2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그널 1, 이 시그널 2는 다 지금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그널이에요. 둘 다. 자, 둘 다 아날로그인데 지금 t를 고정시킨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고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 피리어드를 고정시켜 놓고 한번 이렇게 시그널 1이든 시그널 2든 똑같은 샘플링 피리어드로 샘플링을 해봤다라는 거죠. 시그널 1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샘플링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샘플링 피리어드 t가 좀 더 커지면은 이 시그널 1의 변화를 잡아내기가 어렵겠죠. 샘플만으로. 근데 시그널 2를 보면은 어때요? 이게 쓸데없이 너무 샘플링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뭐 훨씬 더 t를 키워도 캐피탈 t를 키워도 시그널 2의 특징을 뽑아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의 어떤 프리퀀시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샘플링 피리어드 t를 다르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나이키스트의 샘플링 시러럼이죠.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 x of t가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샘플링해서 어떤 샘플 그죠? 그러니까 every t마다 샘플링을 해서 어떤 x and t라는 그 샘플들을 만들어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x of t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갈 수 있으려면은 먼저 조건이 반드시 x of t는 처음부터 밴드 리미티드 되어야 된다. 즉 어떤 maximum frequency가 있어서 fmax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상 성분은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샘플링 프리퀀시 여기는 뭐 샘플링 레이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해줘도 되고 샘플링 레이시라고 해줘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t least twice니까요. 그래서 maximum frequency에 그러니까 fs가 2배의 fmax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 나이키스트 샘플링 theorem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뭐 오히려 두 번째 조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샘플링을 좀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를 높여주면 되는 건데 위에 게 문제죠. 그럼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는데 이게 밴드 리미티드가 되냐?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밴드 리미티드 된 시그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프리 트랜스폼을 생각을 해보시면 한쪽에서 인피니티로 가면은 한쪽은 파이나이트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관찰을 했다라는 얘기는 파이나이트 듀레이션 동안 관찰을 한 거죠. 뭐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산다면은 100살까지 산다면은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은 관찰을 한 거잖아요. 100살까지.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는 사실 뭐 물론 그 이후도 계속 시그널이 존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아무 의미 없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관찰하는 시그널은 타임 도메인에서 듀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파이나이트하죠. 그러면은 그거에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밴드 리미티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듀레이션이 파이나이트 하면은 저쪽 듀레이션은 인피니티하죠. 그렇죠? 듀얼한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밴드 리미티드가 된 경우는 사실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일부러 밴드 리미트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잘라내요. 그러니까 너무 프리퀀시가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으면은 그걸 처음부터 자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밴드 리미티드 스펙트럼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fmax라는 거 이상에서는 이제 아무런 성분이 없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2fmax 이것을 우리가 나이키스트 레이시라고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fs부터 2분의 fs까지 그 구간을 이제 나이키스트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나이키스트 인터벌 안에 원래 그 시그널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로우 패스 필터의 그 패스 밴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 실제 시그널의 경우에는 이렇게 밴드 리미티드 된다고 하지 않았죠. 실제 시그널의 경우는 이렇게 막 지글지글 이렇게 막 옆에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그 신호를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샘플링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fmax라는 요걸 놔두고 요 바깥에를 이렇게 잘라주는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 로우 패스 아날로그 프리필터를 반드시 거친다, 샘플링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미리 잘라줘요. 그래서 옆에 이제 좀 프리퀀시 성분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라내는, 컷오프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그 로우 패스 필터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FS라는 그 샘플링 프리퀀시를 사용을 할 때, 그런 샘플링 FS라는 샘플링 프리퀀시를 사용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패스 밴드가 이렇게 되는 그러한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그 밴드 리미티드 스펙트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샘플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nti-aliasing 프리필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aliasing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aliasing 현상은 이 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aliasing 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거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샘플링한 샘플의 푸리어 트랜스폼을 보면은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적이 돼요. 뭐 이건 아마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뭐 많이 다루셨겠지만, 이건 왜 그러냐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 하면은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만든 거잖아요, 샘플링을 통해서. 그러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피리어딕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디스크리트 하면은 저쪽은 피리어딕 하고, 뭐 이쪽이 피리어딕 하면 저쪽은 디스크리트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복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 그 프리퀀시 사이에 이제 간격이, 요게 정확히 뭐가 되냐면은 이제 FS가 되는데, 그래서 FS가 너무 작다, 샘플링 프리퀀시가 너무 작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서로 프리퀀시가 겹쳐버리는, 즉 그 반복되는 피리어딕한 그 스펙트럼들이 서로 겹쳐버려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리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더라도 원래 오리지널한 이 아날로그 시그널로, 여기죠, 여기 있는 걸로 이걸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alias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aliasing이라는 현상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프리필터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지금 FS가 지금 기분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가 이렇게 고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그 아날로그 시그널이 갖고 있는 밴드위스 전체를 우리가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FS가 기분이면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파트는 얼마가 되냐면은 요 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간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샘플링을 하더라도 그 샘플링에서 그 샘플된 그 샘플들로부터 언제든지 아날로그 시그널로 다시 복원이 가능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FS를 뭘 하더라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냐, 즉 무조건 복원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의 이 파트만 복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샘플링 앤 퀀타이제이션, 즉 AD 컨버전을 원하는 건데, 즉 샘플링을 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만드는 건데, 그냥 하게 되면은
그 바깥의 정보가 다 날아가거나 또는 그 바깥의 정보가 날아가지 않아가지고 aliasing을 일으키거나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프리필터를 달아주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anti-aliasing 프리필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미리 잘랐으니까 이제 pre라는 말을 붙인 거고 anti-aliasing은 당연히 aliasing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 처리에서는 보통 이제 포스트 필터를 쓰던 프리필터를 쓰던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액션은 지금 샘플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챕터 1에서 다루는 내용이 샘플링인데 그 샘플링을 하면은 엘리아싱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아싱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뭔가 액션을 취해주자라는 게 프리필터링 개념이고요. 또는 뭐 액션을 취했는데 여전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약 먹으면 부작용 생기는 것처럼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은 그거를 포스트 필터링으로 보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신호 처리를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작용이 안 생기게 프리필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작용이 생기게 내버려 둔 다음에 그 부작용을 나중에 또 고쳐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프리필터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yquist rate, 즉 FS, 그러니까 sampling frequency는 충분히 큰 게 좋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지 그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의 거의 모든 정보를 얘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크면 클수록 좋은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 뭐 하드웨어의 뭐 스피드에 그 제약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샘플링 프리퀀시라는 거는 결국 하드웨어를 만들었을 때는 결국 클락 프리퀀시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 클락 프리퀀시보다 더 빠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FS라는 그 샘플링 레이시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아날로그 시그널에서 살릴 수 있는 그 밴드의 컴포넌트가 뭐가 되냐면 요 밴드 안에 들어있는 것만 우리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미리 잘라줘야 되는 거죠. 자르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하이파이 디지털 오디오 애플리케이션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뭐 44.1, 그렇죠? 44.1, 48 뭐 이렇게 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청 주파수를 20kHz까지 보죠. 그러니까 적어도 40kHz 샘플링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맞춰서 하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여유를 둔 겁니다. 44.1, 48kHz 샘플링이라는 것이. 그 디지털 프리퀀시가 뭐 주기적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discrete time 시그널이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주기적이다.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discrete 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periodic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임 도메인에서 여기서 discrete 하면은 여기 프리퀀시 도메인에선 여기서는 반드시 periodic하다. 자, 이렇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뭐 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점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타임 도메인이고 여러분들한테 이 점만 딱 주고 자 그림을 그려봐라. 자 이거에 맞게 아날로그 시그널 하나 만들어봐라. 지금 주어진 거는 여기 이 점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호는 처음에는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냥 플랫한 거. DC. DC라고 할 수도 없네. 이게 계속 0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자, 그 신호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무슨 신호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인데 여러분들이 샘플링을 너무 천천히 한 거예요. 그러면 저거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또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하나요? 탕탕탕 이 세 개 들어가는 거 밑으로 볼록 아래 위로 볼록
이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무한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샘플을 제가 이렇게 점을 주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기적인 신호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임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 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피리어딕하게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리밋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샘플링 프리퀀시가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이 갖고 있는 그 맥시멈 프리퀀시의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요게 바로 나이키스 샘플링 티어럼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드웨어 리밋 자체에서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프로세싱 타임이 요거는 그 t는 지금 요게 샘플링 피리어드예요. 그러면은 샘플링 피리어드가 클락의 주기보다는 당연히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빨라봐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의 클락 프리퀀시가 뭐 어떻게 된다. 뭐 1기가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클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1GHz 클락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GHz 클락이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1나노세크가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오퍼레이션이 기본적으로 그 클락 단위로 동작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샘플링이 아무리 잘해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가 아무리 작게 해봐야 1나노세크보다 더 작게는 못 만들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해봐야 요거는 이제 뭐 그 하드웨어의 그 클락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어떤 클락 프리퀀시 이거보다는 우리가 더 그 샘플링 프리퀀시를 높일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네. 자,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주기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현상을 여기서 잘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1.3.4 섹션에 Sampling of Sinusoid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 아날로그 시그널이 이제 F라는 프리퀀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맨 오른쪽 그림은 이거를 그러니까 2F로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를 2F로 잡았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게 FS를 샘플링 프리퀀시를 4F로 잡은 거고요. 맨 왼쪽이 이제 8F로 잡은 건데 보시다시피 요게 지금 그 나이키스트 샘플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스트 샘플링 그 샘플링 레이스로 샘플링을 한 건데 보시면 어떠냐면 이게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맞죠, 딱.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딱 표시를 하긴 한 건데 이게 뭐 조금이라도 비껴 나간 거나 하면은 피크 값을 일단 잡지를 못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데 뭐 여기 잡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 잡은 거니까 그죠? 여기 잡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그 순간을 많이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피크 값하고 그 미니멈 값을 취할 때 그 값들이 일단 다 날아가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F라는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시그널이 있는데 그 F라는 컴포넌트가 충분히 큰 값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잘라버려서는 안 되는 값인데 그거를 그럼 2F로 샘플링하면 충분하냐? 네, 일반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hardly adequate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 지금 2 sample per cycle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이키스트 샘플링을 한 거죠. 정확하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충분치는 않다.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링을 하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다시 한번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러한 시그널이 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프리퀀시가 F 플러스 MF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 값만 취하는 건데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지금 그 FST 그렇죠? 예, 요거를 이제 이렇게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FS는 지금 샘플링 프리퀀시고 요거는 피리어드잖아요. 피리어드고 요게 지금 샘플링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FS가
그래서 당연히 곱하면은 1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이게 그냥 xnt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m의 값에 상관없이 결국은 샘플된 시퀀스는 똑같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이게 똑같은 샘플 값을 주지만 실제로는 프리퀀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할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아날로그 시그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건 그냥 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괜히 샘플링을 괜히 했다가 갑자기 리컨스트럭션을 왜 하겠어요? 뭐 그럴 이유가 없죠. 그게 필요했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왼쪽 거 갖다 쓰면 되지. 근데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린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그걸 다시 리컨스트럭션, 다시 아날로그 시그널을 돌리려면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얼 리컨스트럭터, 즉 그 여러 개가 생긴다 그랬죠. 스펙트럼이 여러 개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친구만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다시 리컨스트럭션 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그러니까 나이퀴스트 샘플링을 배울 때 다 배우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계속해서 그 샘플된 그 스펙트럼이 왜 이제 피리어딕한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이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치는 거죠. 요게 있고 뭐 요것도 있고 요거. 즉 이게 어떤 시그널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4Hz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그 샘플은 그냥 이거밖에 안 찍힌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지금 제일 그 프리퀀시가 낮죠. 그렇죠? 1Hz잖아요. 얘가 지금 1Hz짜리인데 그러면은 얘 1Hz짜리가 지금 뭐냐면은 이 친구죠. 요거. 그죠?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3Hz짜리인데 마이너스 붙는 거. 걔가 지금 누구냐면은 뭐 이거겠죠. 뭐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러니까 결국 이 시그널은 모조리 다른데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그거죠. 이 5개의 시그널은 어쨌든 다른 시그널이잖아요. 아날로그 상태에서는 아날로그 시그널로서는 다른데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별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샘플링 프리퀀시가 너무 낮으니까 이게 4Hz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4Hz짜리면은 그러니까 4Hz로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가 어디까지 그 레졸루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냐면은 2Hz까지.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레졸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FS가 지금 4니까 그 아날로그 시그널로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레인지 자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죠? 그때까지 그 안에 들어오는 프리퀀시. 근데 마이너스 프리퀀시는 원래 의미가 없죠. 마이너스 프리퀀시는 원래 그 리얼 넘버가 리얼 넘버를 그러니까 컴플렉스 도메인으로 넘길 때 우리가 이제 시메트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x of t라는 것이 지금 리얼 시그널이더라도 푸리에 트랜스폼은 항상 어떻게 돼요? 푸리에 트랜스폼은 여기서는 뭐 이거 썼죠. 푸리에 트랜스폼은 항상 컴플렉스로 가죠. 왜냐면 요게 컴플렉스니까. 여기서 j-t dt 이렇게 돼서. 근데 그 x of t가 뭐 리얼이면은 그 허미션 시메트리가 항상 생기죠. 그렇죠? 근데 뭐 매그니튜드는 뭐 우함수가 되고 페이즈는 기함수가 되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리얼 시그널을 다룬다면 마이너스 프리퀀시는 어차피 대칭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 따라서 어쨌든 이 FS의 반까지만 우리가 그 아날로그 시그널의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보다 더 큰 시그널은 우리가 구별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버 샘플링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20kHz
그러니까 이게 피크 프리퀀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마이너스 20kHz, 20kHz 그 안에 이제 신호가 대부분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거를 40kHz로 샘플링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다닥다닥 달라붙어요. 예.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게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리컨스트럭션 같은 거를 할 때 이 그 굉장히 샤프한 그런 로우 패스 필터링으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프리퀀시로 뭐 여기 뭐 예를 든다면 뭐 80kHz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적이 되더라도 즉 타임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하게 만들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주기적이 되는데 그 주기적이 될 때 이 간격이 FS라고 했었죠. 샘플링 프리퀀시니까 샘플링 프리퀀시를 우리가 충분히 크게 하면은 이 주기적으로 될 때 그 주기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샤프한 필터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복원할 때 샤프한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less sharp cutoff면 상관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근데 물론 이건 나중에 자르는 건데 뭐 마찬가지로 프리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 필터가 굉장히 샤프한 필터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왜냐면 샤프한 필터를 만들려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탭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필터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anti-aliasing 필터나 아니면은 뭐 reconstruction 할 때 사용하는 필터나 이런 것들이 좀 여유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그러냐면은 샘플링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샘플링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만들어낸 디지털 시그널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닮았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뭐 프로세싱 하기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좀 컴플렉시티는 늘어나겠습니다만 정확도는 당연히 좋아지죠.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보겠습니다. 줄여서 DTFT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샘플에 대한 Fourier Transform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에서 뭐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디지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시퀀스 자체로 보면은 왜냐하면 요거를 그냥 우리가 시퀀스를 나타내게 뭐 오펜하임 책이나 뭐 이런데 보면은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쓰죠. 근데 그냥 우리는 아날로그 시그널 x of t에서부터 샘플을 이렇게 구했다. 그리고 t는 샘플링 피리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식을 이제 요거를 우리가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해가지고 이제 DTF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DTFT를 하고 나면은 그 스펙트럼이 어떻게 돼요? 스펙트럼이 반드시 피리어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discrete 하면은 frequency 도메인에서 periodic하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디에 프리퀀시 성분을 보는 거냐면 요거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FS라는 샘플링 프리퀀시로 샘플링을 했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 샘플 우리가 얻은 디지털 샘플들은 도대체 그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X of T라는 아날로그 시그널의 모든 스펙트럼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FS부터 2분의 FS까지 그 인터벌까지의 정보를 이렇게 뽑아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버스, 그러니까 인버스 DTFT죠. 그러니까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의 인버스 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인버스 Fourier Transform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요 함수들의 어떤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러한 샘플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에서는 이 수식을 또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되냐면 요게 지금 DTFT였잖아요. 그러니까 DTFT of X of T니까 X of 뭐 NT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이 시퀀스의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인데 얘가 지금 주기적이었죠. 그럼 주기적인 신호에 대해서는 뭘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Fourier 시리즈를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Fourier 시리즈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버스 DTFT라고 보셔도 되고 스펙트럼이 지금 피리어딕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타임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하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피리어딕하고 우리가 피리어딕한 펑션이잖아요. 이 x hat of f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피리어딕하니까 이거를 다시 또 거기서 푸리에 시리즈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피리어딕 펑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퀀스에 대한 Z 트랜스폼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Z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Z에다가 이 익스포넨셜에 J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바로 DTFT가 되죠. 그러니까 Z 트랜스폼을 알고 있으면은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입하면은 DTFT가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자,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frequency 도메인에서 periodic하다고 했는데 이 책이 좀 약간 순서가 좀 엉망이라 가지고 수식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periodic하게 되는지. 그래서 뭐 어쨌든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x hat of t가 지금 샘플드 된 펑션이죠.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이렇게 있는 거고 x of t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하는 거예요?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가 쭉 있는데 이 임펄스 간의 간격은 t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임펄스 트레인이죠. 여기 임펄스 트레인이고 이 임펄스 트레인을 이제 곱한 거죠.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샘플만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샘플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정확히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그런데 이 임펄스 트레인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을 수식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게 임펄스 트레인이 피리어딕이잖아요. 피리어딕이면은 당연히 그 푸리에 시리즈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라는 거는 결국은 피리어딕 함수를 어떤 익스포넨셜 함수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임펄스 트레인의 경우에는 그 개수가 다 t분의 1로 나와요. 계산해보면은 이거는 뭐 공학수학 책에도 아마 나올 것 같고 시노미 시스템 책에는 무조건 나오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어찌됐건 이거는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그 샘플링 과정이죠. 그죠? 샘플링 과정은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을 지금 S of t라고 했을 때 아날로그 시그널에 S of t라는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는 과정 우리가 그것을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샘플링 과정이고 그러면은 뭐 X of t 이 신호에다가 지금 여기 곱했죠. 그죠? 근데 뭐 X of t는 어차피 M에 관해서는 상수니까 바깥에 있는 걸 안쪽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시그마는 상수가 뭐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양변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해 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되긴 뭐가 된 거냐면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주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FS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게 여러 개 생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피리어딕해졌죠. 주기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그림은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스펙트럼 레플리케이션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이게 주기적이 된 거죠. 스펙트럼이 이렇게 복사된 것처럼 여러 개 튀어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이 위에 그림처럼 된다면은 사실은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을 복원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밑에 그림은 뭐냐면은 FS가 너무 작은 경우죠. FS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스펙트럼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현상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엘리어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밑에 뒤에 그러니까 아래 그림은
엘리어싱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엘리어싱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스펙트럼이 겹쳐져서. 자, 1.6에서는 reconstruction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샘플된 시그널이 있을 때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 이걸로부터 다시 아날로그 시그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 reconstructor는 staircase reconstructor라는 거죠. 이렇게 계단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계단형이 아니죠. 그래서 계단형으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들은 이건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그러니까 DA 컨버전 보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리컨스트럭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타임이 이렇게 있고 지금 요런 샘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샘플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그 아날로그 시그널로 만들어 줄 것인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H of T를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게 H of T가 지금 뭐 LTI 시스템으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뭐 컨볼루션 그 인풋 아웃풋과의 관계가 컨볼루션으로 써질 거고요. 그다음에 뭐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당연히 곱하기로 써지겠죠. 그래서 디지털 샘플로부터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을 아이디얼하게 그러니까 원래 신호를 그대로 복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시그널은 이제 레플리카가 계속 생겨 있는 상황이죠. 주기적인 상황인데 그거를 가운데 것만 뽑아내려면은 아주 샤프한 이러한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갖는 그런 필터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렉탱귤러 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는 얘가 이제 프레트 트랜스폼 페어예요. 프레트 트랜스폼 페어인데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렉탱귤러 펄스에 그러니까 저쪽 도메인으로 넘어가면은 싱크 펑션이 되죠. 잘 아시는 뭐 x분의 sin x 형태의 그러한 싱크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싱크 펑션인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싱크 펑션인 그러한 필터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아이디얼한 리컨스트럭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싱크 펑션이죠. 싱크 펑션인데 보시다시피 싱크 펑션은 이게 계속돼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여기 이제 지글지글하면서 이게 영원히 계속되거든요. 여기 영원히 계속되는데 뭐 언젠가 살다 보면 죽어야 되고 하는데 이걸 계속 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무한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잡아가지고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잘라줘야 된다. 그래서 트렁케이션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와중에 또 뭐예요? 넌 커절이죠. 커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H of T가 지금 0보다 큰 구간에만 있어야지 커절한 건데 커절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 커절티를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이 0이라는 포지션을 이쪽으로 이게 앞으로 당겨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자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자르고 그 다음에 원점을 여기로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커절하게 억지로 만든 다음에 뭐 그걸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practical하게 많이 사용이 되는 여기 보면은 뭐 most widely used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서 staircase reconstructor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taircase reconstructor의 경우는 impulse response가 이렇게 말 그대로 staircase죠. 그래서 impulse response가 어떤 rectangular pulse가 되고 rectangular pulse에 이건 아까랑 이제 좀 반대가 됐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frequency 도메인에서 rectangular pulse이기 때문에 time 도메인에서는 sync 펑션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반대의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얼한 reconstructor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staircase reconstructor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의 경우에는 impulse response가 rectangular pulse니까 frequency 도메인에서는 sync 펑션이 튀어나오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sync 펑션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사실은 이거는 그냥 페이즈만 바꿔주는 거니까 딜레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딜레이를 주자. 그래서 딜레이를 안 주면은 이게 사라지는 거고 딜레이를 주면은 그 엑스포넨셜 저 텀이 살아남는 거죠. 저거는 매그니튜드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건 매그니튜드로는 1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단위원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이디어란 리컨스트럭터 이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는 이런 샤프한 로우 패스 필터는 대단히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에 사용을 하는 거는 이러한 staircase reconstructor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보정을 한다 그랬죠. 적당히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 번 더 하거나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DA 컨버전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디얼 리컨스트럭터 같았으면은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staircase reconstructor를 쓰게 되면은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샘플이 쭉 있는데 디지털 샘플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staircase reconstructor를 이용을 해가지고 복원을 하게 되면은 그 복원된 신호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남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패스밴드에서 플랫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플랫하지도 않다. 뭐 그런 단점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anti image 포스트 필터라고 나오는데요. 원래 이미지 프리퀀시는 그런 뜻으로 쓰는 건 아니죠. 원래 이미지 프리퀀시라는 건 어떤 내 신호 자리에 이렇게 어떤 그 인풋 시그널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내 신호 자리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데 이제 그거를 방해하려고 미리 그 이미지 프리퀀시를 원래 앞에서부터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통신공학 시간에 뭐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 배울 때 그때 뭐 이미지 프리퀀시 뭐 이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 staircase reconstructor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을 우리가 복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계단이 자꾸 생기면은 그거를 어떻게 로우 패스 필터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 그 계단형 신호에 그 내재하고 있는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을 전부 다 잘라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staircase reconstructor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그 필터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호가 이제 뭐 이런 신호들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지글지글하게 안 좋으니까 얘를 다 이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이 녀석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어서 우리가 어떤 그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옆에 있던 것들을 얘네들을 다 죽여버리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스트 필터죠. 그러니까 포스트 필터라고 쓴 거는 포스트 필터라는 말을 쓴 거는 나중에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르고 나니까 보니까 옆에 안 잘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더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라낼 때, 즉 그 staircase reconstruction 할 때 보면은 여기가 플랫하지도 않죠, 그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둥글게 깎아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플랫하게 잘라주길 바라는데 그 메인 로브에서도 약간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프리필터로 잡아주겠다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staircase reconstructor로 우리가 reconstruction을 할 거예요. 예, 그래 할 예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메인 로브 커다란 거에서 이런 괜히 이런 동그란 게 이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옆에 지글지글한 게 이렇게 자꾸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 지글지글한 거 죽여버리는 거에서는 뭘 쓰냐면은 여기 anti image post filter 가지고 여기를 죽여버리고요. 옆에 지글지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 앞에 필터, 이 프리필터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이 staircase reconstructor 그 메인 로브에서의 특성이 그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옆에 부분을 약간 그쵸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 그죠? 잘라 먹는 게 싫기 때문에 미리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요 이퀄라이제이션 필터 통해 가지고 이건 인버스 필터죠. 일종의 역함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 에너지를 미리 그냥 부스트업 시켜줘요. 미리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staircase reconstructor로 잘라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는 reconstructor는 하나인데 그것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 그거를 앞에서 잡아줄 수도 있고 뒤에서 잡아줄 수도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앞에서 잡아주는 거는 지금은 이 메인 로브에서의 이렇게 잘라 먹는 거, 즉 우리는 플랫한 걸 원하는데 이렇게 잘라 먹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기 위로 가는 요런 거를 이제 곱해서 앞에서 미리 곱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곱하고 나면은 플랫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렇게 자꾸 그 사이드 밴드 쪽에서 리플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리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이드 밴드 쪽에서 리플이 생기니까 그거는 포스트 필터로 다시 한번 죽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스템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여기가 DSP 하는 거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한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프로세싱 한 다음에 DA 컨버전 해가지고 다시 아날로그 시그널로 돌리는 거고, 여기가 지금 AD 컨버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거는 지금 오디오나 이미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교재는 특히나 이제 오디오 시그널을 강조를 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예제 보면은 전부 다 뭐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어쩌고, 그다음에 CD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오버 샘플링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20kHz가 뭐 가청 주파수면은 40K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해주게 되면은 여유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40kHz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나이키스트 샘플링 프리퀀시로 딱 맞추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샤프한 필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 샘플링을 많이 쓴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버 샘플링을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오버 샘플링을 쓰면은 이 간격, 이게 fs인데 이게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널널한 필터를 써도 요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타이트하게 갖다 붙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가운데 거를 쏙 뽑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샤프하게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잘라도 잘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버 샘플링 같은 거를 써서 마진을 크게 잡아주는 거고요. 여기서의 그 아날로그 프리필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AD 과정에서 엔티 알리아싱 필터죠. 그렇죠? 그래서 밴드 리미테이션을 시켜주는 뭐 이런 역할로 보면 되고, 여기서 그 DA 컨버전에서의 프리필터는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생략했습니다. 여기 앞에도 이제 프리필터가 사실 달라붙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역함수 말씀드린 요거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 그림에서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어케이스를 쓰면은 스테어케이스 리컨스트럭터를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옆에가 지글지글하게 사이드밴드 쪽에 많이 튀니까 그걸 잡아준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챕터 1에서는 뭘 배운 거냐면은 그죠? 요 앞뒤 거를 다 배운 거예요. 그죠? 요거랑 여기랑 샘플링을 강조를 해서 배웠습니다. 리컨스트럭터는 좀 살살 배웠고, 그 다음에 다음 챕터에서 AD 컨버전에서 중요한 과정인 샘플링 다음에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챕터 2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내 이 DSP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날로그 시그널 프로세싱을 계속 하지 왜 디지털로 갔다가 다시 아날로그로 갔다가 이런 골치 아픈 짓을 하냐? 그러면은 여기에 그 primary reason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rogrammability가 있다. 즉 아날로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flexibility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룰 수가 없거든요. 아날로그 시그널은 전부 다 하드웨어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programmability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뭐 reliability 이런 게 이제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전자회로 배워서 알겠지만 이 베타가 뭐 100일 수도 있고 뭐 200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BJT 같은 거를 쓴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accuracy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accuracy라는 이런 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PN 정션 이런 거에 뭐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조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물리학적인 건데 그 디퓨전이 뭐 얼만큼 되고 뭐 농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컨트롤 될 수가 없는 파라미터들인 거죠. 그러니까 0.1이 될 수도 있고 0.2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바이너리니까 0 또는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0.9 정도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린 그거를 1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accuracy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코스트도 지금 뭐 그거야 뭐 구현 가격이야. 어차피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이 점점점 싸지고 있죠. 그리고 그 뭐 CMOS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 요새는 다 디지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새는 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싶은 시그널은 원래 아날로그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샘플링 앤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DSP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